자, 이제 42페이지에 밑에 저당담보부 증권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봅니다. 거기 보니까 MPTS, MPTB, MBB 그 다음 그 밑에 CMO 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적혀 있습니까?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무슨 암호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이게 이제 본질이 뭔지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이쪽만 한번 보십시오. 그냥 간단한 얘기부터 한번 해볼 겁니다. A라는 이제 회사가 있다면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B라는 투자자가 있는 거예요. 투자자. 근데 A라는 회사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된 내용에 따라서 회사는 남의 돈을 빌려올 수가 있고 자신의 돈을 조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때 남의 돈 빌린 걸 뭐라고 하냐면 부채라고 하고, 부채. 그리고 내 돈을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산. 그래서 뭐 자본 공식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부채와 자본을 합쳐서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사가 부채를 마련하는, 남에게 돈을 빌려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뭐냐면,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 채권의 발행입니다. 채권의 발행.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럼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은 지방채, 공채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둘을 합쳐서 국공채. 네. 그럼 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회사채입니다. 회사채. 그래서 걔를 줄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채. 사채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 채권이 얼마냐면 1억짜리 채권이랍니다. 내용이. 그리고 얘는 1억짜리 채권이고 이자가 8%랍니다. 8%. 그리고 얘는 만기가 적혀져 있답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렇게. 그럼 내용은 회사는 이 채권을 발행해서 몇 억을 조달하고 싶은 겁니까? 1억을 몇 프로 이자를 주면서 연에 8% 이자를 주면서 몇 년간? 10년간.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이제 딱 발행을 하니까 누가 사냐면 B가 샀답니다. 그러면 B는 이 채권을 살 때 목적이 있습니까? 무슨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 이자 수입?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B는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이제 채권을 사는 겁니다. 그럼 채권을 산 순간 B에게서 A 회사에게로 돈이 흘러 들어갑니까? 돈이 흘러 들어가네. 얼마가? 1억이. 그럼 이 1억은 회사가 B로부터 빌린 돈입니까? 회사의 돈입니까? 이 1억은 B로부터 회사가 빌린 돈이다? 회사의 돈이다? 빌린 돈이네. 몇 년에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빌린 돈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는 회사의 일부를 B에게 팔았습니까? 안 팔았지? 그럼 B는 회사에 얼마를 빌려줬는데 1억을 몇 프로 이자를 받고 8% 이자를 받고 몇 년간 빌려주는데 10년간 빌려주는데, 이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회사라면 빌려주겠다? 안 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믿고 빌려주는 거네. 회사가 가진 회사의 신용도를 믿고 얘를 빌려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산 매각이 있었다 없었다? 자산의 매각은 지금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회사의 일부를 B가 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A 회사가 자신의 자본을 조달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돈을. 그럼 뭘 발행하면 되냐면 얘는 주식을 발행하면 됩니다. 뭘 발행한다? 주식. 그럼 회사의 주식을 예를 들어 1억만큼 발행한 겁니다. 1억을 발행했답니다. 그럼 주식에는 이자율이 적혀 있습니까? 기간이 적혀져 있습니까? 왜 적혀져 있지 않은 겁니다. 기본은 얘들 없답니다. 그럼 이제 A 회사로부터 A 회사의 주식을 B라는 투자자가 샀다면 B 투자자는 뭘 목적으로 사는 겁니까?
물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시세 차익을 누리고자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배당 수입을 목적으로 사는 겁니까? 개념은 배당 수입. 그럼 B 투자자로부터 A 회사로부터 돈이 들어갑니다. 돈 얼마가 1억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럼 이 1억은 이제 A 회사의 돈입니까? B로부터 빌린 돈입니까? A 회사의 돈입니다. 네. 그럼 지금 B가 A 회사의 주식을 1억만큼을 샀다는 얘기는 회사를 잘게 쪼개서 회사의 일부를 산 겁니까 지금? 맞지 않습니까? 회사를 잘게 썰어서 지분으로 쪼개놓은 거지. 주식 가치로. 만주면 만주 그렇게 단위로 쪼개놓은 겁니다. 그럼 그만큼을 산 거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B라는 투자자가 A 회사의 주식을 샀다는 얘기는 회사의 일부를 산 거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일부라는 자산을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고 매각하고 들어온 돈이니까 지 돈인 거네. 이게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자산을 팔고 들어온 돈은 내 돈이 되는 거고 내가 가진 자산을 믿고 돈 빌려줘 그러면 그건 빌려온 돈인 거지. 이 내용의 차이를 꼭 기억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주식을 사게 되면 이 배당 수입은 약정돼 있는 겁니까? 아예 매년 얼마라고 약정돼 있는 겁니까? 회사가 수익을 못 내면 배당 수입 없다? 배당 수입 없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쫄딱 같이 망한다. 돈은 토해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쫄딱 같이 망하는 겁니다. 회사의 주인인 거니까. 소유주니까. 그런데 이제 부채, 이 채권에 투자를 했다면 회사가 수익을 못 올려도 이 이자는 달라고 할 수 있다? 돈 빌려준 거니까. 회사가 망해도 내 돈 다시 토해내 할 수 있는 거네? 그래서 회사가 망할 때쯤이 되면 주주단이 힘이 셉니까? 채권단이 힘이 셉니까? 채권단. 주주단은 다 망한 거지. 채권단은 돈을 빌려줬으니까 빌려준 돈은 망해도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개념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크게 형태는 뭘 조달하는 방법은? 자산을 조달하는 방법은 빌려오거나 아니면 자기 돈을 조달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럼 채권을 발행하거나 모으거나 주식을 발행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권시장은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실제로 다른 상품들도 굉장히 많지만 크게 구분하면 두 가지입니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이렇게 둘로 쪼개져 있는 거 아닙니까? 채권시장. 그럼 실제로 우리의 경험상 주식 투자는 위험이 크다 작다? 예, 위험 큽니다. 투자자의 위험이 큰 반면에 누릴 수 있는 수익도 큰 거다. 그럼 채권 투자는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위험이 적은 반면에 뭐도 작다? 수익도 작은 겁니까? 네. 그럼 그대로 대답하십시오. 주식 발행을 했다는 얘기는 회사는 자산의 일부를 팔았다 팔지 않았다? 팔았다. 그러니까 들어온 돈이 자기 돈이네. 일정 기간 동안 빌린 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때 그 사들인 자산의 일부로부터 발생하는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은 다 이 주식을 소유하는 사람이 이제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위험을 많이 감수하는 거고 누리는 수익도 그래서 큰 거지. 네. 주식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면 지가 직접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채권을 사들인 사람은 회사의 일부를 산 거다. 회사를 믿고 돈을 빌려준 거다. 회사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있으면 쥐가 감당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감당하는 위험이 적고 그래서 수익도 작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알았냐면 저당담보부 증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무슨 형과? 주식형과 채권형 둘이다? 그럼 이 둘을 합친 건 뭐겠다? 혼합형? 섞은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혼합형은 뭐는 중간이고 위험도 중간이고 뭐도 중간이겠네. 수익도 중간일 겁니다. 개념이 이와 같이 쪼개진다. 그래서 이제 발행기간 HF공사가
가진 자산, 저당을 가지고, 저당. 아까 1억입니까? 1억. 5%. 지금 얘가 5%에 20년. 이 저당 채권 가지고 뭘 발행해서? 저당, 담보부,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가 얘를 사면 발행기간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당담보부 증권의 종류는 채권형 저당담보부 증권이 있을 것이고, 주식형, 얘 주식형을 주식을 산다는 건 지분을 사는 거니까 얘를 이제 지분형이라고 할 겁니다. 무슨 형? 지분형. 그럼 지분형 저당담보부 증권이 있을 때 특성은 크게 여기 보십시오. 더 이상 들어가기 전에 발행기간이 채권형 저당담보부 증권을 발행해서 발행기간이 조달한 돈은 발행기간의 돈이다. 발행기간이 일정 기간 동안 빌린 돈이다. 빌린 돈이다. 자산 매각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이 저당은 누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네? 발행기간이 갖고 있고 발행기간은 이 저당을 믿고 돈 빌려달라고 투자자에게 얘기하는 거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당에서 발생하는 권리 둘,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은 그대로 누구에게 있는 거다? 발행기간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위험도 다 발행기간이 감수하는 거네? 그러니까 투자자는 감수하는 위험이 적고 수익도 적은 거지. 네. 그럼 이제 지분형 저당담보부 증권의 발행을 통해 발행기간에 들어온 돈은 발행기간의 돈이다, 빌린 돈이다. 발행기간의 돈이다. 그럼 발행기간은 자산을 매각했다, 매각하지 않았다? 들어온 돈이 지 돈이 됐다는 얘기는 가진 자산을 판 거지. 그럼 자산을 판 겁니다. 뭐를? 이게 저당이 자산이라니까 지금. 모저당이 발행기간 사놓은 놈. 그럼 이 모저당을 누구에게 팔았으면? 투자자에게 팔았으면 이 모저당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다 누가 감수한다? 투자자가 이제 감수하는 것이다. 그럼 그 모저당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익이 있으면 다 누가 누려야 되네? 투자자가. 그러니까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큰 거네. 네. 그러니까 지분형 저당담보부 증권의 경우에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발행기간이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면 X겠네. 아, 이게 문제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네. 그러면 지분형은 발행기간이 둘 다 갖고 있는 겁니까? 얘는 누가 갖고 있는 거고, 투자자가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둘 다 갖고 있는 거고, 발행기간이 아니라. 채권형은 빌린 돈이다? 그럼 자산 매각한 게 아니네? 그럼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다 누가 갖고 있는 거네? 발행기간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뭔진 잘 모르겠지만 혼합형이 있으면 반반 갖고 있겠네? 아니, 그럴 거 아닙니까? 개념 자체가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얘가 1억짜리입니다. 자. 얘가 1억이랍니다. 지금 모저당이 1억입니다. 그럼 1억짜리 담보로 제공하고 1억 빌려올 수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억짜리 믿고 1억 빌려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빌려주겠다 안 빌려주겠다? 안 빌려준다? 그럼 1억 1,000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다? 8,000? 가능하겠다? 왜? 빌려준 돈보다 담보 잡은 금액이 커야 안정적이지.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투자자는 초과로 담보를 유지를 요구한다, 담보를 적게 제공하는 걸 유지한다? 요구하는 게, 초과 담보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초과로 담보를, 개념이. 네? 그런데 이제 이 1억짜리를 팔았다면 돈이 얼마 들어옵니까? 1억짜리를 가지고 돈을 빌려올 때는 1억보다 적게 빌려올 수 있겠지. 근데 1억짜리를 팔았다면 얼마가 들어오겠다? 1억. 고로 자산 매각을 하는 지분형 저당담보부 증권의 발행 액수는, 증권을 발행해서 들어오는 돈은 모저당 금액과 같게 들어온다, 적게 들어온다? 같게 들어오고, 채권형 저당담보부 증권의 발행을 통해 들어오는 돈은
빌려오는 돈은 같게 빌려올 수 있다, 적게? 적게겠네. 그럼 돈을 빌려올 때 그 적게 빌려오는 8천보다 더 많이 빌려오고 싶으면 뭔가 권리 하나를 투자자에게 더 넘겨주고 더 빌려와야 된다. 똑같이 주고 더 많이 빌려올 수 있다. 뭔가를 넘겨줘야 되겠네. 네.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이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들어오는 수익을 내가 가질 때가 좋습니까? 누군가를 거칠 때가 좋다? 직접 들어오는 게 좋겠네. 그럼 원리금은 뭘 가진 사람에게 들어온다며? 원리금 수취권자. 그렇습니까? 그래서 혼합형은 원리금 수취권만 넘겨주고 돈 더 빌려줘, 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개념은 여기까지 잡히시면 고개를 끄덕끄덕해 보십시오. 그럼 지금의 내용을 만약에 이해가 안 되셨다면 이 내용을 한번 더 보자 이겁니다. 자, 여기 그대로 봅니다. A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자산입니까? 자산이 아닙니까? 건물 자산입니다. 얘 1억 가치가 나간답니다. 1억짜리랍니다. 그럼 A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B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이 건물을 팔거나 이 건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겁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B는 이제 투자자인 겁니다. 얘는 뭘 갖고 있었냐면 돈을 갖고 있답니다. 돈을 갖고 있답니다. 그럼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첫 번째, A가 자산을 매각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방법을 바꿔서 설명드려 보는 겁니다. A가 가진 자산이 뭔데? 건물인데 이 건물을 B라는 사람에게 판 겁니다. 그럼 B는 이 건물을 샀다는 얘기는 이제 돈을 얼마를 집어넣어 줘야 된다? 얼마를? 1억을 집어넣어 줘야 됩니까? B가 1억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럼 같게 적게? 이 자산 금액만큼 같게 들어가는 거다? 그럼 이때 들어온 1억은 이제 이 1억은 누가 가졌는데? A가 가졌는데 이 1억은 A의 돈이다, A가 빌린 돈이다? A가 빌린 돈? A의 돈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분형이다, 채권형이다? 지분형이지 않습니까? 지분형인 겁니다. 그럼 이 건물에서 매월 들어오는 임대 수입이 있으면 누가 받을 권리가 있다 이제? 아니, 얘 임대 수입, 매월 들어오는 임대 수입이 있으면 이제 누가 가질 권리가 있겠네? B가.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건물은 누구 거니까? B 거 아닙니까? 완전히. 네. 팔 수 있는 권리도 이제 누구한테 있네? B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에 만약에 건물에 이상이 생기면 이제 누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B가. 임대 수입 잘 안 들어오면 그 위험도 누가 감수해야 된다? B가. 그럼 B는 임대 수입을 매월 누린다? 매 6개월마다? 매월 얘가 받겠네. 이 건물 자체를 아예 산 거니까. 이 개념 자체가.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개념을.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이 건물을 팔지 않고 자산 매각 이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답니다. 그럼 그 방법은 A가 B에게 쫓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B야, 너 알다시피 내가 건물 가진 게 있어. 얘가 1억짜리 가치가 있어. 여기서 들어오는 돈 임대 수입이 매월 얼마씩 들어오니까 나한테 돈 빌려주면 내가 거기서 돈 줄게. 이자를 빌려준 돈에 이자를 줄게. 안정적이지? 그리고 만약에 임대 수입이 제대로 안 들어오면 내가 이 건물 팔아서라도 너한테 돈 갚아줄게. 그러니까 이 건물 믿고 나한테 돈 좀 빌려줘 이러는 겁니다. 네. 그럼 1억짜리 믿고 1억을 빌려줄 짱구는 없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B가 돈을 빌려줄 때 얼마를 빌려주냐면 야, 내가 1억짜리 믿고 1억 빌려주면 내가 짱구냐? 그러면서 8천을 빌려준답니다. 그러면 지금 자산 금액 1억보다 같게 들어온다, 적게? 적게 들어온 겁니까? 그럼 적게 들어온 돈 이제 이 8천만 원은 A의 돈입니까? A가 빌린 돈입니까? A가 빌린 돈이네. 지분형입니까? 채권형입니까? 채권형이겠지.
그럼 이 건물과 관련된 건 다 이 건물은 누가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A가 갖고 있으니까 이 건물에서 발생되는 임대 수입 A가 받을 권리가 있고 이 건물 팔 수 있는 권리도 B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A가 갖고 있답니다. 네. 그럼 이 건물과 관련된 위험 다 누가 감수? A가 감수하는 것이고 돈 빌려준 사람은 그래서 감수하는 위험이 그만큼 적고 그 대신 매월 받는 임대 수입을 지가 받을 권리는 없는 거네. 약속된 이자 수입을 약속된 기간에 받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이제 절충을 하냐면 A가 나는 돈을 좀 더 빌리고 싶다 합니다. 그래서 B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매월 받는 임대 수입이 있는데 그 임대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너한테 줄게. 그럼 좀 더 구미가 땡기지? 그러니까 너 나한테 돈 좀 더 빌려줘 봐봐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뭘 넘겨받은 만큼? 임대 수입을 매월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받는 만큼 현금흐름이 직접 유입되는 만큼 돈을 더 빌려줄 수 있다? 돈을 더 빌려가는 겁니다. 얘도 적게인데 얘보다는 좀 더 많이네. 그럼 얘는 섞였다? 그래서 무슨 형? 혼합형이랍니다. 혼합형. 그럼 얘도 돈을 빌려오는 건 빌려오는 겁니까? 돈을 빌려오는 거네. 자산 매각이 된 건 아닙니다. 이 건물 자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다? A에게 있는 거고 팔 수 있는 권리는 A에게 그대로 있는 거고 임대 수입 누릴 수 있는 권리만 넘겨준 거네. 개념이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이제 바꾸면 자 보십시오. A가 발행 기간입니다. 발행 기관입니다. 그때 A가 가진 자산은 건물이 아니라 저당입니다. 저당 채권. 아까 우리가 봤던 얼마? 1억. 5% 20년. 상가 저당 채권, 주택 저당 채권. 주택 저당 채권인 겁니다. 얘를 지금 은행으로부터 사놓은 거지 지금. 발행기간 HF공사가. 그래서 이 1억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누구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이 저당 자체를 팔거나 이 저당 자체를 믿고 돈 빌려줘 하거나 둘 중 하나란 얘기지. 네. 근데 이 저당은 크게 권리가 두 가지로 쪼개져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와 뭐다?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인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발행기간이 첫 번째 아예 이 저당 채권 자체를 B에게 투자자에게 팔아치워버리는 내용은 1억짜리였다면 얼마가 들어오겠네? 팔았으니까 1억이 들어오겠네. 팔고 들어온 돈은 이제 발행기간의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지분형 저당담보증권을 발행한 거다. 내용이 채권형이다. 지분형 저당담보증권을 발행한 겁니다. 네. 그러면 저당권 자체가 다 누구에게 넘어갔으니까? 이 자산 자체가 투자자에게 넘어갔으니까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은 이제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거다? 투자자가.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위험도 다 투자자가 감수? 그럼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갖고 있으니까 매월 받는 원리금을 누가 이제 수취할 권리가 생겼네? 투자자가. 그러니까 투자자는 매월 은행을 거쳐서 계좌 이체되는 겁니까? 자신의 통장으로? 갑은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의 내용을 모른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주면 은행이 이 투자자에게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유동화 전문회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매월 계좌 이체된다 그래서 얘를 이체증권이라고도 표현하는 거다. 개념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지분형 저당담보증권이 발행됐다 그러면 그 증권을 발행한 발행기관 입장에선 지돈이 들어온 거다. 지분형이라니까 지분형. 지돈이 있는 거네. 그럼 지돈이 됐다는 얘기는 지가 가진 자산을 판 거네. 발행기관이 갖고 출발한 자산은 딱 하나인 거지. 모저당, 저당. 저당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 저당은 크게 권리가 두 가지라고 그랬지?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 그게 다 아예 누구에게 넘어간 게? 투자자에게 넘어가 버린 게.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가 위험이다? 투자자에게 넘어간 게 무슨 형이다? 지분형 저당담보증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분형 저당담보증권의 발행 액수는 저당 금액과 같게 발행되는 거다? 그 저당을 파는 거니까 맞교환해야지 가치가 같게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채권형이라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발행기관이 투자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모저당 1억짜리가 있어. 주택저당 채권이. 얘 매월마다 원리금이 얼마씩 들어와. 그리고 얘 만약에 안 갚겠다고 얘기하면 내가 째서 줄 테니까 요거 믿고 이 저당 믿고 나한테 돈 좀 빌려줘봐. 그러면 투자자는 이 저당 채권 1억짜리를 믿고 1억을 빌려줄 짱구는 없네. 그래서 내가 8천만 빌려줄게.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행기관으로 하여금 초과로 담보를 유지시킨 겁니까? 아니 담보물을 더 잡아놓도록 한 거지 지금. 덜 빌려준 거지 지금. 담보물보다. 그만큼 위험이 커진다 작아진다 투자자는? 위험이 줄어들겠네. 그럼 투자자는 지금 이 자산을 샀다 안 샀다? 안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행기관은 안 판 거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채권형 저당담보증권이 발행됐다는 얘기는 들어온 돈이 빌린 돈인 거네. 그럼 빌린 돈이란 얘기는 내가 자산을 매각한 게 아닌 거네. 그럼 내가 가지고 출발한 자산은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다? 발행기관이. 그러니까 발행기관이 다 위험을 감수하는 거고 고로 투자자의 감수하는 위험은 적은 겁니다. 원리금 수취권도 원리금 수취권도 발행기관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니까 투자자가 매월 원리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럼 혼합형 저당담보증권은 발행기관이 투자자를 찾아가서 내가 뭐 하나 넘길 테니까 원리금 수취권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돈 좀 더 빌려줘 봐봐.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얘도 돈을 빌리는 거네. 근데 뭘 넘겨준 만큼? 원리금 수취권 넘겨준 만큼 돈을 더 많이 빌려올 수 있는 거다. 이게 무슨 형? 혼합형.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뭐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냐면 지분형 저당담보증권의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는 채권형보다 더 작다. 크다. 느낌 딱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은 주식과 채권의 성질만 기억하면 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투자는 위험이 크고 작고. 크고 그 대신 누릴 수 있는 수익도 크고. 채권 투자는 위험이 작은 반면에 누릴 수 있는 수익도 작다. 그럼 섞어놓은 게 있으면 걔는 크기가 중간이겠네. 그러면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을 통해 끌어당길 수 있는 자금 유입의 크기액은 크기수는 지분형은 저당 금액만큼 갖게 들어옵니까? 아까 1억 그 금액을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채권형은 얼마? 8천 적게 빌려주는 거고 얘는 원리금 수취권 넘긴 만큼 더 얘 9천 1억 9천 8천 그러니까 크기순을 이렇게 외우면 되는 겁니까? 크기순 다 이런 거네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거 아닙니까? 매우 어렵다 싶다? 개념이 그럼 맨날 물어보는 게 뭐냐면 뭐까지 넘어갔을까요? 이걸 물어본다니까. 자산 매각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잠깐만 이쪽 보십시오. 발행기간은 분명히 이 내용은 이건데 이렇게 내용만 얘기하고 아무런 증서도 주고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발행하는 게 저당담보부 증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당담보부 증권이 지분형 저당담보부 증권이라면 얘는 내용상 뭐가 적혀 있는 거다? 이 저당을 얘한테 넘긴다는 게 적혀 있겠네. 그러니까 넘긴 만큼 돈이 들어온다는 게 적혀 있겠네. 그러니까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 얘가 다 갖고 있는 거네. 지금 그 얘기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뭐는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다? 아니, 뭐는 파는 거네. 뭐는 저당담보증권은 이 세 가지 형태 다 투자자가 이제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이 내용에 따라서 이 저당을 넘긴 경우가 있고 넘기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크게. 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만나보십시오. 채권형 저당담보부 증권이 발행되면 채권형 저당담보부 증권은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채권형 저당담보부 증권은 투자자가 갖고 있는 게 맞지. 이 증권은 얘가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얘가 샀으니까.
주택 저당 채권이 얘가 갖고 있는 거지. 뭔 얘기냐면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얘가 모저당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진 자산 처음 출발한 거라니까. 근데 이 자산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자금을 조달하려면 뭘 발행하는 건데? 증권을 발행하는 건데 이 증권은 다 누가 사는 거네 지금. 투자자가. 그러니까 증권은 분명히 누구한테 넘어간 게 맞지. 이 저당담보증권은 지분형이든 채권형이든 혼합형이든 얘가 다 산 거지 않습니까? 얘한테 매각함으로써 자산이 실제로 매각되는 경우도 있고 지분형. 자산이 매각되지 않고 그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는 거지. 혼합형과 채권형. 네. 그러니까 뭐와 뭐가 같은 게 아니다 지금. 이 저당과 저당담보부 증권이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저당담보부 증권은 지분형일 수도 있고 채권형일 수도 있고 혼합형일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내용들이 달라짐에 따라 그게 실제로 얘를 넘겨버린 건지 투자자에게 얘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온 건지 아니면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에게 넘기고 돈을 더 빌려오는 건지 그 차이라니까. 그러니까 뭐는 넘어가는 거다 다. 저당담보부 증권은 지금 투자자가 산 거지. 얘 안 샀으면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얘를 누가 갖고 출발한 거다? 발행기관이 갖고 출발한 거 아닙니까?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금을 조달해 올 수 있을 건가? 지금 개발한 형태가 저당담보부 증권이라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계속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채권형 저당담보부 증권 매각되지 않았다 넘어간 거 없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채권형 저당담보부 증권 누가 산 거네 지금. 투자자가 산 거지. 근데 샀지만 뭐를 산 건 아닌 거네. 이 저당을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믿고 돈 빌려준 거지. 네. 지금 그 개념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그대로 보는 겁니다. M은 뭐 기지입니까, 여러분? 아니,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겁니다. 이제 다 잡았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게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M은 뭐 기지? 저당이다. M이 나오면 이제 저당입니다. A가 나오면 얘는 뭐냐면 에셋입니다. 미래 에셋 보셨습니까? 그게 미래 자산인 거지. 얘 자산. 그 다음 가운데 B는 얘는 팩트랍니다. 그럼 되돌려 줄 것을 담보로 한다. 얘가 담보부입니다. 담보부. 그 다음 S는 시큐리티스. 얘가 주식 증권. 그 다음 B는 본드. 얘가 채권이랍니다. 그럼 연습합니다. M은 뭐였다? 저당. A는 자산. B는 가운데 B는 담보부. 끝에 S는 주식. 기억 안 나면 주식 채권. 네. B는 본드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연습 외우라니까. 그러면 이제 해볼 겁니다. 그대로 읽는 겁니다. MBS는 M보 저당 담보부 증권이라고 읽는다 그랬지? 저당 담보부 증권이네. 그럼 ABS는 자산 담보부 증권. 그럼 MBB는 저당 담보부 채권입니까? 지금 그렇게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지금 저당 담보부 증권은 저당 담보부 증권이다. 그래서 MBS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네. 그때 MBS의 종류 중에 채권형 저당 담보부 증권은 꼭 집어 뭐라고 한다? MBB라고 합니다. 그럼 칠판 보십시오. 우리가 공부를 안 해봤지만 MBB는 채권형 저당 담보부 증권이니까 그때 들어온 돈은 발행기관의 돈이다, 빌린 돈이다. 채권형. 빌린 돈. 발행기관이 빌린 돈이라니까. 발행기관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럼 발행기관 똑같은 거니까. 채권형은 그럼 자산 매각을 했다 안 했다? 자산 매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저당은 그대로 누가 갖고 있는 거다? 발행기관이 갖고 있는 거네. 발행기관이 가진 저당을 가지고 돈을 조달해 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 누가 갖고 있다? 발행기관이 갖고 있어야지. 투자자가 갖고 있다 그러면 X인 겁니다. 그럼 위험도 다 누가 감수?
발행기간. 투자자는 그러니까 감수하는 위험이 크다 그러면 X인 거네? 작은 거지. 그때 채권형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을 통해 들어오는 돈은 모저당이 1억이면 1억이 들어온다. X지? 많이 적게 갖게? 적게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칠판 채권형은 초과담보 유지시킵니까? 적게 빌려줍니까? 적게 빌려준다는 얘기가 1억짜리 믿고 9천 빌려주면 1,000만 원 초과담보 유지시킨 거지. 8천 빌려주면 2천만 원 초과담보 유지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채권형은 초과담보가 존재하는 거네. 그럼 혼합형은 초과담보가 더 크다 작다? 더 작아진 거지. 그럼 지분형은 초과담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는 판 건데 무슨 담보를 제공받습니까? 산 건데. 빌려줬을 때나 담보를 제공받는 거지. 지금 제가 글자 크기로 채웠지 않습니까? 이 연습을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MBS가 어떤 개념인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금융 관련 자격증을 수업하시는 강사분들이 공인중개사 학개론 강사를 무시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BS는 자산담보부 증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모저당도 모기지도 자산이었다 자산이 아니었다? 자산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그러니까 MBS가 별도로 존재하는 거다 실은 ABS의 한 가지 종류다? ABS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얘를 나눠서 공부하냐면 MBS가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띄어서 공부하는 겁니다 실은. 알고 있지만 네? 그럼 자산담보부 증권에서는 건물을 담보로 발행된 증권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럴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개념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이제 공부하는 게 기본 이론반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내용들인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CMO라는 것이 나온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잠깐만 절 보십시오. 상식선상의 질문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게 제일 듣기 싫은 얘기인데 그럼 못 맞추면 난 상식이 없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시장이 크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있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규모가 주식시장이 더 크다. 금액 자체가 주식시장이 더 크다. 채권시장이 더 크다. 둘이 같다. 난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아, 예.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막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뒤돌아서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 안 보니까. 그래서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부채 비율은 비율입니까, 여러분? 그럼 분수라고 그랬지, 분수. 그럼 우리는 알고 싶은 거 어디로 올린다? 분자로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분모에 뭐가 들어가나 봤더니 얘는 지분이 들어간답니다. 지분분의 부채. 그래서 내 돈에서 내 돈을 기준으로 남의 돈이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부채 비율이랍니다. 그럼 내 돈 1억을 가지고 남의 돈 2억을 빌려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부채 비율이 지금 얼마네? 1억? 200%지, 200%. 얘 나는 200%. 되십니까? 네. 그럼 이 회사는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건전한 회사입니다. 건전한 회사.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IMF 때 기업들이 막 넘어갔지 않습니까? 구조조정하고 뭐 가진 자산 팔고 막 이런 행동들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IMF 이전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2000%, 3000%였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꽤 많이 존재했답니다. 그 말은 내 돈 1억 있으면 남의 돈 20억, 30억을 빌려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사들이. 그러니까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였을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 넘어지면 막 은행들이 같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들도 엄청나게 문제를 겪었던 겁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 IMF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니네 재무 건전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 비율 자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얘를 조정해라. 그래서 자르고 어쩌고저쩌고 뭔가를 다 해서 300, 400 정도까지는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개념이 퍼센트야 뭐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때 많이 낮춰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200%대, 300%대 이 정도로 많이 조정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맞춰놓기를. 그러니까 요즘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위기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신용평가도를 뭐 무디스니 어쩐 이런 신용평가 기관에서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예방주사를 한번 크게 맞아서 재무 건전성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한꺼번에 확 넘어갈 가능성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건 가외 얘기고 그냥 상식을 키우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럼 지분과 부채가 있을 때 회사 중에 이게 100%가 되는 회사는 거의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뭐가 더 크다? 부채가 큽니다. 그럼 부채를 조달하는 시장이 무슨 시장이라며? 채권시장. 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은 무슨 시장? 주식시장. 그러니까 규모가 뭐가 더 크겠다? 채권시장이. 그래서 진짜로 돈 버는 사람은 채권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 개념은. 근데 일반인이 채권 투자 별로 합니까? 안 합니까?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위험한 무슨 투자만? 주식 투자만 개미들이 막 열심히 들어가서 손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그냥 그렇지만 그냥 상식선상에서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얼뜻 생각하면 주식시장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왜? 우린 채권시장은 별로 못 들어봤는데 주식시장은 많이 들어보고 뉴스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주식시장 시황을 얘기하지 채권시장은 별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지만 잘 안 들리니까 우리의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앞으로 저당담보증권이 뭔지는 개념을 잡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남편분에게 가서 저당담보증권이 뭐냐고 물어보면 남편분 절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먼저 공부를 해본 분이 아닌 이상은.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1차 저당시장의 저당차입자는 2차 저당시장의 저당시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또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은. 내용이 이게 엄청나게 따로따로 외워야 될 내용 같습니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다?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분형 저당담보증권은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이 발행기관이 그냥 갖고 있고 아니 발행기관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넘어갔고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운다고 생각하면 외워질 것 같습니까? 안 외워질 것 같습니까? 안 외워집니다. 그 다음 매월 원리금이 투자자에게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매월 지급받는다 그러면 그게 왜 지급받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개념을 듣고 봤더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왜 같게 발행되고 적게 발행되는지 혼합형은 왜 중간인지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부는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가 도모되지 않은 공부는 진짜 모래 위에다가 건물 짓는 겁니다. 모래성을 쌓는 겁니다. 그럼 탁 건들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까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해를 해놓은 상태에서 암기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다시 되살리기가 굉장히 쉬운데 생짜로 그냥 외우기만 했다면 학계로는 정말 죽어도 보기 싫은 내용일 겁니다. 왜? 민법은 어느 정도 공식에 의해서 맞춰나갈 수 있다던데 공부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근데 학계로는 생짜로 다 하나하나 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학계론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공부 자체를 잘못한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저도 일일이 다 외워라 그랬으니까 낱개로. 암기하는 방법을 좀 더 쉽게 만들어 드리는데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했다면 지금은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 방법을 공부하면 좀 더 쉽게 암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날이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날이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지분형과 채권형 중에 뭐가 수익이 더 높냐 그러면 뭐가 더 높다? 지금 또 이상한 소리 합니다. 지금 지분형과 채권형 중에 뭐의 수익률이 더 높다?
지분형이 더 높지. 아까 주식과 채권 중에 무엇의 수익률이 더 높다며, 일반적으로. 주식이. 그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크기순. 크기순.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크기순이니까. 이것 실제로 저당담보증권의 종류가 이렇게 쪼개지는 걸 정말 시장에서 거의 생짜로 저만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분위기가 그래 너 잘났다 이런 이해하기 쉽게 되면 좋은 거고, 이게 또 어렵다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항상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앞에 선 강사가 지는 계속 반복했으니까 쉬울 거 아닙니까? 아무리 쉽다고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듣는 사람이 어려울 때 한 번 들으면 매우 어렵겠지만 두 번째 들으면, 반복해서 들으면 조금 더 쉬워진다. 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면 세 번째 듣고, 그 중간에 저한테 질문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1월 달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기본서를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처음에 부동산의 특성인가부터 시작해서 쫙 이제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안 빠지시고 그 과정을, 민계공은 내용이 많으니까 3개월 과정으로 할 건데, 안 빠지고 쭉 들으면 사실은 기본 이론만만 들어도 내용은 다 될 정도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아주 자세히. 네.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이가 빠지면 안 됩니다.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결석을 하지 말고 들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결석을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셨다면 꼭 동영상으로 보고 그 다음 주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용이 연속이 된다. 안 그러면 하루 빠지면 그 다음날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니까 멍 때린 순간 1시간, 2시간이 지나가 버리니 4시간 중에 집중이 확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몇 주 지나버리면 에이 공부 나중에 하지. 그러면서 항상 이제 본인 스스로 핑계거리를 대는 게, 무슨 핑계거리를 대냐면, 아 요즘 공인중개사 중개업소를 차려도 별로 잘 안 된대. 아니 따고 무슨 얘기를 해야지. 예. 그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도 잘하는 분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예전처럼 열면 다 잘 됐느냐, 잘 되는 시장이냐, 그 시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경쟁력을 갖춘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물며 사법고시를 붙어도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해도 변호사도 200도 못 보는 변호사가 허다합니다. 뭐 또 이것도 가지고 변호사가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변호사들이 과거에 있었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야지. 근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또 버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서 나가면 됩니다. 되십니까? 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알고 나가는 것과 모르고 나가는 건 분명히 나중에 분명히 천지 차이가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힘내서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학계로는 제가 뭔가를 득도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기라고 할 것도 없이 이건 너무나 나올 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맞춰드릴지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신경 쓸 수 있는지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학계로는 따로 찾아보지 말고 수업만 열심히 듣자입니다. 그리고 민법은 따로 복습하시면서 따라오고 따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1차를 빨리 끝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2차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학계로는 누구만 믿자? 옆 학원 선생? 예, 지금 또 누구라고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시나 봅니다. 그렇다고 그냥 박홍전이라고 제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면 제가 또 뭐라고 삐질 것 같고. 예.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립싱크를 잘 하시면 됩니다. 대답을 잘 못하겠으면 입모양이라도 만들면서 수업에 집중하면 됩니다. 제가 27회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시는 겁니까? 합격? 힘차게? 힘차게. 즐겁게 지내야 됩니다. 예,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에 힘찬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뵐 겁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이. 예. 27회.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